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측정을 할 때에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오차 요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측정 실습을 공부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적절한 측정기와 적절한 측정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밀한 측정을 하려면 측정 시 어떤 오차가 발생하고 또 그 오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의 학습 목표가 바로 측정 시 발생하는 오차 요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변형에 의한 오차, 기하학적인 문제, 물리학적인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교환에 사용된 그림의 일부분은 정밀기과 조창희 교수님의 자료 중에서 허락을 받아서 일부를 사용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변형에 의한 오차에는 압축에 의한 변형, 굽힘에 의한 변형, 그리고 처짐에 의한 변형 오차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측정을 할 때에는 측정자와 피측정물을 확실하게 접촉시키기 위해서 이 측정압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측정압은 너무 클 경우에는 이제 공작물에 변형이 발생하고, 또 너무 작으면 접촉 불량이 발생해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측정력과 접촉부의 형상, 그리고 공작물의 표면 다듬질 상태 등에 따라서 탄성 변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크의 법칙이나 헤르츠의 접근량, 또는 측정기 및 보조구의 휨 변형 등에 의해서 압축에 의한 변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형의 방대책으로는 일정한 측정압 유지, 이것을 위해서 정압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또는 동일한 형상과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고, 또 측정압을 최소로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접촉 측정 방식을 사용해서 변형을 방지해야 합니다. 먼저 어떠한 변형이 어떠한 양만큼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크의 법칙에 의한 변형은 여러분들이 재료역학 시간에 이미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L이라는 길이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압력을 가하면, 여기 지금 P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인장과 압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 델타만큼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압축을 하면 델타만큼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P라는 것을 측정압이라고 한다면, 변형량 델타는 A2분의 PL이라는 공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A는 측정 부분의 면적이고, 요 E는 역률입니다. 강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역률이 되겠고요. P는 측정압, L은 측정하고자 하는 공작물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공식에서 이 A라는 것이 면적입니다. 따라서 이 변형량은 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자와 측정물의 접촉면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미터의 엔빌과 스핀들의 평면도 및 평행도, 이것이 잘 맞아야 공작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면적이 늘어나야 변형량이 그게 반비례해서 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크로미터를 교정할 때에 그 교정 항목에 엔빌과 스핀들의 각각의 평면도, 그리고 이 두 면 사이의 평행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물론 평행도가 달라졌을 때 치수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접촉 면적과도 관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공작물을 측정하는데 N밀과 스피늘의 면적이 여기에 다 닿으면 이만큼이 접촉 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공작물이 있는데 평행도가 안 좋아서 이 부분만 닿는다. 그럼 측정 면적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면적이 작아지면 이 델타가 상대적으로 커진다. 그래서 후크의 법칙에 의한 변형을 줄이려면 측정하는 면적이 커져야 된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 한쪽 면이 접촉 상태는 평면도와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의 양쪽 면이 면적이 이렇게 넓어지려면 이 둘 사이에 평행도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마이크로메타 N빌과 스피늘의 평면도 및 평행도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마이크로메타로 이런 작은 핀을 측정하고 핀의 길이를 측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N빌과 스피늘의 지름이 6.35 마이크로메타.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크로메타의 표준 치수입니다. 6.35. 그리고 이 핀의 지름도 6.35. 지금 N빌과 스피늘하고 같은 면적이 접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평면도, 평행도, 이것이 전부 완벽하다는 이제 가정입니다. 평면도와 평행도는 N빌과 스피늘 그리고 핀의 양끝, 이것이 다 완벽하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측정 압이 600g 포스, 그 다음에 측정 길이가 25.14mm, 그리고 재질은 강제일 경우에 변형량은 몇 마이크로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 계산해 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레포트를 작성해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말고사에 이것이 시험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기 전에 꼭 풀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따로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후크의 법칙에 의한 변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할 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값입니다. 이번에는 헤르츠 접근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르츠 접촉 이론이라고 지금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것을 헤르츠 접근량이라고도 합니다.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얼마나 더 접근하느냐, 더 변형이 생기느냐,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헤르츠라는 독일의 학자가 실험식에 의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그것을 우리 측정해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렇게 구의 형상과 구의 형상이 접촉할 때 생기는 변형량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에서 접촉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구의 지름이 작은 지름과 큰 지름, 구의 지름이 서로 다른 것이 접촉하는 경우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구의 지름이 같은 것이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변형량을 구하는 공식은 지금 이것과 같은데요. 여기서 이 세제곱은 1.9의 세제곱 또는 2.4의 세제곱이 아니고 세제곱 근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할 때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면과 구가 접촉할 때 발생하는 변형량입니다. 지금 왼쪽 그림은 구와 평면의 한쪽이 접촉하는 경우고요. 이것은 마이크로미터에서 측정하는 것처럼 엠빌과 스핀들 양쪽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평면과 구가 접촉하고 이것은 한쪽 평면과 구와 다른 쪽에 또 평면이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변형량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여기는 한쪽 면이 접촉할 때는 1.9인데 양쪽이 접촉할 때는 변형이 2배 가게 되기 때문에 3.8을 곱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신 구와 구가 접촉하는 경우에는 우리 측정에서 실제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와 구가 접촉할 때 정확하게 정점에서 접촉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뒤에 또 그 접촉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이 평면과 구와 평면이 접촉하는 이런 경우에는 마이크로미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헤르츠 접근량에 의한 변형을 계산하는 공식이 이제 몇 가지 경우에 따라서 계속 나올 텐데요. 여기서 이 식에서 계산하는 그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접촉 물체가 등방성일 것,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변형이 일어난다는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촉면이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변형이 일어나는 접촉면이 접촉 물체 전체에 비해서 작아야 할 것, 아주 작은 부분이 접촉한다는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접촉 물체의 표면은 완전히 매끄러워야 할 것, 즉 표면 거칠기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가정이고, 접촉면에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만 있을 것, 즉 이렇게 접촉을 한다면 힘이 이쪽으로만 이렇게 작용을 해야지 뭐 이쪽으로 작용한다든지 이쪽으로 작용한다든지 이런 힘이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만 있을 것, 이것이 전제 조건이고요. 마지막에 탄성 변형만 생겨야 할 것. 우리가 변형 중에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기용적법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만약에 힘이 너무 커서 소성 변형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헤르츠식에 의한 계산은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이런 강구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변형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의 지름이 8.7, 그 다음에 25.4, 이 두 가지 경우를 같은 힘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을 때 구의 지름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평면과 원통이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는 한쪽만 접촉을 하는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평면, 구, 평면이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마이크로미터에서 이런 핀을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이 접촉할 경우에는 델타에 앞에 0.46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평면이 양쪽에서 접촉하는 것은 그 2배 0.91을 곱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핀의 지름이 6.9, 그 다음에 11mm 정도 되는 것을 같은 힘을 가했을 때 변형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발생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원통과 구가 접촉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물론 델타를 이런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측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기하학적으로 물체가 정확하게 원통의 지름 부분과 구의 지름 부분이 접촉한다는 그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계산식은 나와 있지만 실제 측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공식입니다. 이런 공식이 있다는 것 정도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굽힘에 의한 변형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재료역학 시간에 이런 외팔보 L이라는 길이를 가진 외팔보 끝에 P라는 하중을 가했을 때 변형량이 얼마나 생기겠는가, 이것을 공부한 내용입니다. 델타는 3EI분의 PL의 세제곱. 여기서 P는 하중이고요. L은 외팔보의 길이, 그 다음에 E는 역률, 여기서 나오는 이 I는 외팔보의 단면 2차 모먼트가 됩니다. 우리가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할 때 이것을 직접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반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이 되고, 여기서 공작물이 여기 밑에 받쳐지기 때문에 다이얼 게이지가 어떤 측정 압을 받겠죠. 이것이 P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이 변형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 이 거리가 100mm이고 이 봉의 지름이 10mm이고 여기에 98N의 측정압이 가해졌다고 했을 때 변형량이 얼마나 생길 것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의 단면 2차 모멘트는 지금 이런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외팔보의 경우를 계산을 해본 건데, 만약에 어떤 제품이 이런 센터 지지대 사이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양쪽이 다 고정이 된 상태이고 측정력을 주는 이 부분에서 변형이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델타는 48 EI분의 PL 세제곱, 이런 공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압축, 굽힘, 그리고 헤르츠 접근량에 의한 오차가 얼마가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실제 이것들은 계산을 해보면 그 변형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 측정할 때 느낄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에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이러한 변형이 생겨서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중과 관련해서 자중, 제품 자체의 무게에 의해서 어떤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들이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에어리점이라는 것과 베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어리라는 사람과 베셀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그런 원리인데요. 제품이나 측정기의 전체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양 끝에서 0.2113L에 해당하는 지점에 이렇게 지지를 해 놓으면 이 양 끝단이 평행이 되도록 지지가 된다 하는 위치가 바로 에어리점입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가 L일 경우에 끝에서 0.2203L 되는 지점에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전체 기류의 변형량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된다. 그래서 이 점을 베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어리점과 베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반이 아주 평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예를 들어서 게이지 블록을 이렇게 보관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반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 위에 올려놓은 게이지 블록은 변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진직도를 측정한다든지 했을 때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 오차를 확대해 보면 이 정반은 이런 식의 진직도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게이지 블록을 올려놓으면 이 게이지 블록도 마찬가지로 이 정반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게이지 블록은 단독입니다. 단독이기 때문에 이 양끝이 서로 평행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반 위에 그냥 올려놓으면 정반을 따라서 게이지 블록도 변형이 가기 때문에 양 끝이 평행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치수가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에어리점을 이용해서 보관을 하면 설사 정반이 이런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게이지 블록에 에어리점을 이용해서 지지를 하면 이 양 끝이 평행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어리점이 필요하고 베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셀점도 이러한 정반에 예를 들어서 줄자를 보관을 하면 줄자가 정반의 변형을 따라서 이렇게 보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반이 이렇게 변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줄자를 베셀점으로 지지를 하면 이 전체 변형량이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에어리점과 베셀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둬야 될 점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00mm인 게이지 블록이 있습니다. 이 게이지 블록을 보관을 할 때는 어느 위치에다가 두 점을 지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두 점을 지지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점은 에어리점이 돼야 되겠죠.
에어리점은 이 끝에서 0.2113A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 211.3mm. 이쪽에서도 211.3mm 되는 지점에 지지점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 이 게이지 블록의 양 끝이 평행하게 치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1m)짜리 철제자는 위쪽에 눈금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 눈금이 매겨져 있는 부분 전체가 변형이 가장 적게 보관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려면 역시 두 점을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 끝에서 베셀점 지점이 되겠죠. 220.3mm, 이쪽도 220.3mm 되는 그 지점에 지점을 만들어주면 전체 길이가 변형량이 최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에어리점은 양 끝 단면이 평행하게 되는 지점이고요. 여긴 지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 211.3mm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략 210mm, 220mm 이런 정도로 실제로 그 적용을 할 때는 치수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0.2232, 0.2386L이라는 지점이 있는데 이것은 지지점 사이가 평행, 요 지지점 사이가 요 사이가 평행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요 처짐이 최소가 되는 이제 그런 지지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 지지점, 그 중에서도 에어리점과 베셀점은 측정기를 보관할 때 또는 중요한 물건을 보관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설계를 할 경우에도 공작기계를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리점과 베셀점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하중, 즉 측정 압력에 의한 변형에 대해서 주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기하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베의 원리에 의한 오차가 있고요. 접촉 오차, 그 다음에 피측정물의 기하학적인 형상, 마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측정기와 측정 원리에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베의 원리입니다. 아베의 원리라는 것은 1893년에 에른스트 아베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발표된 이론입니다. 이것은 길이 측정 시에 피측정물의 측정축과 측정기의 스케일 축은 동일 축전상에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원리에 충실해야 센서가 이동할 때 안내부의 경사에 의한 오차가 줄어든다. 그런 원리입니다. 이것은 컴퍼레이트의 원리라고도 하고 또 아베 오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1893년에 이 아베의 원리가 발표될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측정기들이 1차원 측정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베의 원리에 충족시키도록 측정기를 설계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점점 측정이 복잡해지면서 2차원, 3차원 좌표 측정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표 측정기에서는 구조상 이 아베의 원리에 부합한 설계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베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 오차가 커져야 되냐?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오차 보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좌표 측정기는 아베이 월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 그런 오차가 크지 않겠느냐라는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측정기의 구조를 비교해서 아베이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 이 경우에는 실제 측정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물론 여기에서 측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고려해서 이 L이라는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어미자가 있고 여기에 아들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의 스케일 축은 여기에 있는 거죠. A라는 위치에. 그리고 공작물의 측정 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A와 B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베이 원리에 일치하지 않는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마이크로미터는 공작물을 측정하는 측정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핀들도 이 위치에 있고 스핀들의 스케일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의 측정축이 B, 측정기의 스케일축이 A. 그래서 A와 B가 일치하고 L은 거의 제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진 측정기가 아베이 원리에 일치하는 구조이고 우리가 가장 쉽게 예로 들은 것이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아베이 원리에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오차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베이 원리에 일치하지 않는 버니어 캘리퍼스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어미자와 아들자가 세타라는 각도만큼 변형이 생겼습니다. 실제 공작물은 L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변형이 생기면 H라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했을 때 L이라는 길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의 오차는 델타 L이 됩니다. 측정 오차 델타 L은 L-L이 되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 H에 탄젠트 세타만큼을 곱한 이 값이 변형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값 L은 라지 L 마이너스 델타 라지 L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른쪽 그림은 오차 부분을 좀 더 이제 확대를 한 것인데 실제로 측정기가 변형이 없다면 바로 이 부분이 실제 공작물의 치수 L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타만큼 변형이 생겨서 여기서 측정을 하지 못하고 실제 측정기의 아들자의 조가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는 거죠. 즉 델타 L만큼 떨어진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타가 이쪽 방향으로 예를 들면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 세타가 플러스 쪽으로 발생했을 때는 실제 공작물이 더 크게 측정이 될까요? 작게 측정이 될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벌어져 있기 때문에 델타 L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어진 부분이 여기에 접촉을 하려면 델타 L만큼 이 어미자가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 측정 값보다 더 작게 측정이 됩니다. 만약에 반대쪽으로 경사가 마이너스 쪽으로 생겼다면 이때는 그만큼 더 크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차가 발생하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잘 생각해서 실제 제품이 더 크게 측정이 될 거냐 작게 측정이 될 거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 세타 값에다가 H 값을 직접 곱한 것만큼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델타 L은 무시할 수 없는 큰 값이고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H 값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때는 이 안쪽을 가급적이면 이 안쪽으로 측정을 해서 이 H라는 값을 더 줄여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버니어 캘리퍼스 사용상의 주의점에서 가급적이면 조의 안쪽에서 측정을 할 것 이러한 항목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이 오차를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타라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걸 플러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플러스 쪽으로 발생을 하면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 안쪽에서 측정을 해서 이 H 값을 줄여주는 것이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맞는데 만약에 이 반대쪽으로 이 세타가 만약에 이 반대쪽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조가 반대 방향으로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측정할수록 오히려 오차가 더 커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의 안쪽에서 측정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할 때는 이 조에 공작물이 접촉된 상태에서 이 지점에서 주로 하중을 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작물은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고 하중은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예를 들어 표시를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 플러스 방향으로 변형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H 값을 줄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 사용상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베의 원리에 일치하는 마이크로메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양의 세타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측정해야 될 길이는 L입니다. 그런데 이 세타만큼 스핀들이 기울어져서 실제 측정되는 거리는 L입니다. 이 L은 측정기가 읽은 값이고 스몰 L은 실제로 측정해야 될 값입니다. 측정되는 부분을 확대해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이게 피측정물입니다. 만약에 이 세타라는 변형이 생기지 않았다면 실제 측정해야 될 길이는 요 파란 선, 요 길입니다. 요 길이, 이것이 L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 마이크로메타에서는 이 L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사진 부분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이크로메타가 읽은 L입니다. 실제 측정해야 될 부분이 L이고 읽은 값이 라지 L이 되기 때문에 그 오차 델타 L은 지금 여기 요만큼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린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실제로 측정해야 될 거리, 그 다음에 측정기가 읽은 값 L, 요겁니다. 그래서 델타 L이 되는데 여기서 이 세타 값은 이 세타 값하고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함수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L분의 L 이렇게 되니까 L은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델타 L은 라지 L 마이너스 스몰 L, 그것은 라지 L 마이너스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L의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것이 변형량이 되고요. 변형량이 아니고 오차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차가 되니까 여기서 L은 라지 L 마이너스 델타 L, 이렇게 해서 실제 측정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델타 L은 아주 작은 값이고 무시할 수 있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아베이 원리에 일치하는 측정기의 경우에는 어떤 경사에 의해서 오차가 생긴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값인 반면에 아베이 원리에 일치하지 않는 측정기인 경우에는 그 델타 L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큰 값이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